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2020년이 다 저물어 가는데요. 올해의 마지막 시승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잘 지내셨는지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두들 다 숨죽이고 마스크 벗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참 힘겨운 한 해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다가오는 2021년에는 마스크도 좀 벗고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토다이어리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올해 2만 구독자를 돌파할 수 있었다는 점, 오토다이어리에게는 나름 의미 있는 한 해였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오토다이어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올해 마지막 시승기 시작해 볼까요? 이 차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300D 포매틱입니다. 한눈에 봐도 덩치가 상당하죠. 길이가 5m에 거의 육박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2.2m, 높이가 1.8m에 육박하죠. 상당히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특히 휠베이스가 상당히 길죠. 3m에서 5mm 빠진 2995mm의 휠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어서 실내가 상당히 넓게 확보되어 있죠. 앞뒤에 오버행이 짧고요. 특히 앞 오버행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런 긴 휠베이스,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리한 체격 구조가 되죠. 파워트레인 직렬 4기통 2.0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최고 출력 245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51.0kgm 힘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굵은 토크감을 마주하게 되는 힘의 특성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1억 원이 채 안 되죠. 9,960만 원. 1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비싸게 느껴지시는지요? 아니면 벤츠 GLE 가격으로는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삼각별 마크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올해의 마지막 시승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역시 넓은 공간입니다. 휠베이스를 아주 길게 확보한 효과를 이런 실내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재볼 필요도 없겠죠. 무릎 앞으로 주먹 3개는 충분히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넓은 무릎 앞 공간 물론이고요. 머리 위로도 선루프 커버 있는 데까지 주먹 2개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한다면 공간의 부족함 탓할 이유가 없죠. 아주 넓고 여유로운 공간 마주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런 프리미엄 SUV에서는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이 있죠. 자, 차창 원버튼으로 완전히 내려가고요. 자, 도어 패널에 이렇게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버튼 들어와 있네요. B필러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 터널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제 손가락 길이 정도의 센터 터널 올라와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겠다 싶은데요. 앉아보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되죠. 등받이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다 정도의 느낌일 뿐이고요. 머리 위 공간도 여유가 있고 무릎 앞으로도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다리를 살짝 벌려 앉아야 된다는 점만 빼면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제법 편한 좌석이지 싶습니다. 지붕에는 아주 넓은 선루프가 들어와 있죠. 아주 시원한 개방감 확보하고 있습니다. 뒷시트는 접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자리도 별도로 접을 수가 있죠. 그러면 4대 2대 4 정도의 뒷좌석 시트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뒷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풀플랫이 되는데요. 트렁크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넓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 아래 뒷좌석 실내를 좌우로 구분해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량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 아래 가벼운 수납 공간, 그리고 2개의 C타입 USB 포트가 충전용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일단 넓습니다. 좌우폭이 아주 넓어서 제가 몸을 기울여서 조수석 차창에 겨우 팔이 닿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12.3인치 모니터 2개를 이어 붙여서 계기판과 인포메이션 모니터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래픽이 아주 깔끔하고 선명합니다. 밝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선명하게 이 모니터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기판 센터페이시아 먼저 보시죠. 자, 홈화면 터치 스크린이 되죠.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센터 콘솔 앞부분에 있는 터치패드를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하지만 장치 연결, 이렇게 바로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3D로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2D가 낫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은 북쪽 고정, 진행 방향 고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2D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D로 볼 수도 있다 라는 얘기고요. 라디오, 미디어, 이제 웰빙에서 시트 키네틱이 있습니다. 가볍게 시트 진동을 통해서 운전자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시트 키네틱 기능이죠. 이렇게,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제가 오션블루, 퍼플 스카이, 레드문, 파이어레드, 던블루 이렇게 많은 컬러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멀티 컬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개별 컬러를 운전자가 직접 선택을 해서 앰비언트 컬러를 설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차량 정보, 가속하게 되면 이 부분 가속력, 그리고 제동력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돌리면 좌로 37도, 우로 37도 이렇게 조향각까지 보여주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죠. 차량 상승 중 에어 서스펜션이 작동하는 부분도 계기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출력, 토크, 배터리 전압, 부스트 압력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연비 부분도 평균 연비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용 설명서 볼 수가 있고요. 자, 메르세데스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메르세데스 미를 깔아서 차와 커넥티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죠. 차와 떨어진 공간에서도 차의 상황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자, ESP 크고 끄고, 퀵 액세스, 이 매뉴얼 버튼, 매뉴얼 변속기죠. 수동 변속. 다음에 파킹 트로닝, 주차 보조, 실내 모션 센서 있고요. 견인 방지, 그리고 차선 이탈 어시스트, DSR,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죠. 승차시 낮추기,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승하차 때 차의 높이를 낮출 수가 있죠. 그리고 세차 모드도 있네요. 세차 모드 최고 속도는 시속 20km로 제한되어 있고요. 세차장에 진입하기 전에 준비가 실행됩니다. 차량 레벨이 높아지고 미러가 접히고 파킹 트로닉 꺼지고 레인 센서 꺼지고 뒷 유리 와이퍼 꺼지고 슬라이딩 틴팅 선루프 닫히고 윈도우 닫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자동 세차장에 들어갈 때 버튼 한 번으로 세차 모드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세팅이 변경이 된다 라는 얘기죠. 자, 보조장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다 어시스트들이 붙어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차가 이렇게 보조는 해주지만 어시스트, 단지 지원하고 보조한다 라는 개념이죠. 책임진다 아닙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그 오작동 등으로 인해서 차가 사고가 난다 라고 했을 때 그 1차적인 책임 운전자에게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차량 다이나믹 실렉트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보기로 하고요. 속도 제한,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속도 제한을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 설정, 벨트 조정, 잠기 말림음, 자동 잠금, 미러 자동 접힘, 주유소 검색, 동면 모드. 자,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아까 했죠. 실내 소등 지연, 실내 소등 지연, 주변 등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 디자인 스타일. 자, 디자인, 계기판 디자인을 클래식, 스포츠,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바꿀 수가 있죠. 프로그레시브 디자인이 스포츠 같아요. 뭐 어쨌든 앰비언트 라이트 조정. 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제 주행 모드에 맞춰서
바뀐다 이 얘기겠죠. 밝기, 크기, 주야간 모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기능들, 입력 설정, 링과트로닉, 안녕 메르세데스, 음성 명령 활성화, 온라인 음성 조작 서비스. 자, MBVX 오디오로 하는 MBVX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이파이, 블루투스, NFC, 와이파이 되어 있고요. 차량 핫스팟 설정, 차량 핫스팟의 장치 연결, 보안키, 이렇게 차의 핫스팟에 모바일 기기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나 보네요. 시간 및 날짜, 언어 단위, 서비스 활성화, 이렇게 아주 많은 기능이 이 센터페이시아 12.3인치 인포메이션 모니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필요한 기능을 제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운전자도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운전자도 차량 설명서를 반드시 공부하는 자세로 제대로 정독을 하고 이 차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죠. 계기판은 스티어링을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볼까요? 자, 이 부분 쓸어 올리면 미디어, 주행 경로, 트립미터, 출발 후 리셋 후, 그리고 현재 시간, 속도, 그리고 가운데로 넘어갑니다. 가운데에서는 전체 화면 보기. 전체 화면 보기 한번 해볼까요? 전체 화면을 보면, 자, 계기판을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셋 후, 출발 후, 주행 효율성, 연비, 현재 시속, 트립미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들어오는 정보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연비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연동이 되네요. 지포스를 볼 수가 있고,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스펜션 지금 -2가 되어 있죠. 차량 상승 하고, 자, +1에 가기 위해서는 자, 주행 모드를 오프로드에 넣고요. 차 높이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1까지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네요. 주행 모드를 에코로 가니까 차가 하강하죠.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듀얼 모두 5개의 주행 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밑으로 따로 빼놨고요. 그리고 센터페이시아 윗부분에는 버튼이 하나도 없죠. 완전히 버튼을 싹 제거를 했고, 송풍구도 밑으로 내렸습니다. 화면 밑으로 송풍구를 내렸고요. 이 옆에 있는 이 부분 송풍구 같지만 그냥 막혀 있는 공간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고요. 12V 시거잭, 그리고 2개의 C타입 USB 포트, 2개의 컵홀더 안쪽에 역시 재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자연스럽게 팔을 올리면 걸리는 부분에 터치패드가 들어와 있죠. 터치패드를 통해서 센터페이시아 모니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주차, 파킹 어시스트, 카메라와 연동하는 파킹 어시스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차의 뒷부분 각도를 조절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량 관련 퀵 버튼이 있죠. 차량 관련 옵션을 바로바로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퀵 액세스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이 있고요. 오디오, 내비, 그리고 미디어, 전화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터치패드 아래쪽에 에어 서스펜 조절할 수 있는 차고 높이 조절 장치. 센터 콘솔이 제법 깊습니다. 이런 큰 백도
아주 여유있게 들어가네요. 이 안에 역시 C타입 USB 포트 하나 더 준비되어 있고요. 이 부분 터치패드 좌우로 이런 손잡이를 아주 듬직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 부분 오프로드에서 아주 유용하죠. 차가 아주 심하게 움직일 때 이 손잡이를 통해서 운전자의 중심을 좀 더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보시죠. 자, 하나, 둘, 딱 2008에 전합니다. 길이 5m 그리고 너비 2.2m에 가까운 아주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지만 스티어링 휠 3회전이 채 안되죠. 덩치에 비해서 조금은 더 민첩한 조향 반응 기대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항감이 없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패들 시프트 있어서 수동으로 기어 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에는 자동 9단 다단 변속기가 들어와 있어서 디젤 엔진의 힘을 아주 효율적으로 조절을 해 준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컬럼식 변속 기어 시프트 많이 사용을 하죠. 아주 얇은 레버를 변속 레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 레버가 위로 올라와서 이 부분 공간 배치가 좀 더 자유로워졌고요. 도어 패널에 시트, 메모리 시트 조절 버튼이 들어와 있죠.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R 버튼이 있습니다. R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수석 시트를 운전석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조절한다고 안 그래도 멀리 있는데 저 버튼 찾아서 몸을 숙일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죠. 좀 더 편해졌습니다. 자, 인테리어는 이 가죽 시트, 고급스러운 금속 재질, 조작 버튼들을 좀 더 몸이 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원한 화면이 전해주는 고급스러움, 어떤 첨단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이 선택적 환원 촉매 SCR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죠. 에드블루라고 알고 있는 요소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디젤 엔진은 구조적 특성상 질소산화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압축 착화 방식으로 디젤 엔진이 폭발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죠. 실린더 내 압력이 높고 온도도 높게 올라갑니다. 디젤 엔진은 그런 구조적 특성으로 질소산화물이 발생하게 되죠. 질소산화물은 이제 차 밖으로 배출되게 되면 스모그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인체에도 좀 위해를 가하게 되는 환경 오염 물질입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어를 하고 있는데요. 질소산화물이 빠져나온 동안에 요소수를 분사를 해주게 되면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질소와 물로 환원이 돼서 배출되게 되죠. 네, 광고 잠깐 보고 가시죠. 오토다이어리 유튜브 채널에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의 유록스입니다. 트렁크에 이렇게 하나 넣어놓고 나와봤는데요. 승용차를 위한 3.5L 소용량 제품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록스는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롯데정밀화학에서 제조를 하죠. 12년 동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데서 품질 짐작할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고요. 특히 요소수는 그 품질 수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불순물이 유입되어 있는 요소수들 때문에 소비자들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보도가 일부 나왔었는데요. 롯데정밀화학은 요소수 제조 과정에 초순수, 그러니까 슈퍼 퓨어 워터를 사용을 하고요. 투입되는 재료를 8번의 필터링을 거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들어갈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하죠. 그만큼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SCR 방식의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이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요소수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요소수의 품질 수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롯데정밀화학이 만드는 유록스는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드블루 마크가 있는데요.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가 주관하는 품질 인증 마크입니다. 그만큼 고품질의 요소수임을 증명하는 마크다 라는 것이고요. 롯데정밀화학은 에드블루 브랜드의 초창기 멤버로 참여를 했고 영구적으로 에드블루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품질 수준, 제조 기술을 인정받았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자동차 메이커들도 인정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차, 타타, 대우 상용차, 글로벌 메이커로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 볼보, FCA, 그리고 푸조 시트랙 같은 다국적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 그리고
만트럭, 스카니아 같은 대형 트럭 메이커에서도 유록스를 납품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메이커들도 인정하는 제품이다 라는 얘기겠죠. 자, 모두 세 가지 패키징이 있는데요. 먼저 주유소에서 가면 주유구로 요소수를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차를 위한 10리터 패키지가 있고요.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들을 위한 3.5리터 소용량 프리미엄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런 승용차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소용량 제품 하나 트렁크에 준비해 놓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거리를 갈 때 특히 요소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부족하다면 유록스 구입해서 주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입할까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연료 주입구를 열어보시면 여기 디젤 경유를 주입하는 연료 주입구가 있고요. 그 옆에 에드블루 주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 파란 뚜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열면 에드블루 주입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여기 뚜껑을 열고 요소수를 이렇게 넣어서 주입을 하면 편하게 주입할 수 있게 되어 있죠. SCR 방식을 적용하는 디젤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고 한다면 이런 유록스 제품 하나씩 트렁크에 놔두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토다이어리 유튜브 채널에 처음 들어온 광고, PPL 광고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이어가시죠. 자이로로 갑니다. MBUX 기능이 있는데요. 음성 명령 등을 통해서 차의 기능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헬로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실내 온도 22도. 운전석 측 온도를 22도로 설정할게요. 헬로 벤츠. 지금 말하세요. 운전석 시트 열선 꺼주세요. 운전석 시트 히터를 끌게요. 헬로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적지 설정.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헤이리 마을. 이런 경보를 찾았어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경로 안내를 시작할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손대지 않고 그냥 음성 명령으로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오디오 잠깐 들어볼까요? White sheets, old news. I found myself falling for you. Blue hat, I know that. Oh, you've been looking out for me too. I'll see you when sun comes up. 편안한 음악 제대로 들을 수 있죠. 음악 소리를 좀 줄였더니 잔잔한 바람 소리가 좀 들리죠. 이럴 때 소리를 살짝 올려놓으면 뭐 이런저런 잡소리 듣지 않고 좋은 음악 소리 들으면서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잡소리들이 싹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죠. 시속 80km 전후의 속도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으면 약간 굵은 톤의 디젤 엔진 음색이 들리죠. 하지만 실내는 대체로 조용한 편입니다. 지금 80에서 90km 정도의 속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실내는 이렇다 할 소음 없이 정숙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호 50R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군요. 타이어가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밟고 지나는 반응, 썩 유쾌한 반응은 아니죠. 포장이 잘 된 길에서는 잔잔한 물결 위를 움직이듯이 순항하듯이 아주 편안하고 정숙하고 안정된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잠깐 속도 올려서 시속 100km에서 RPM 체크 한번 해봅니다. 이 차 9단 자동 변속기 적용하고 있죠. 시속 100이고요 9 8 7 6 5 4 4단 3800까지 내려갑니다.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4단 3800 그리고 9단 14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합니다. 상당히 RPM을 낮게 쓰죠. 엔진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지 않고도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9단 변속기의 성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속 90km인데요. 체감 속도로만 놓고 본다면 한 6, 70km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만큼 차체가 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차체가 높죠. 높은 데다가 에어 서스펜션, 에어 스프링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차체 높낮이 조절이 됩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에 놓고요. 잠깐 달려보도록 하죠. 이 차 공차 중량이 2215kg입니다. 쭉 킥다운을 해보면 엔진 사운드가 크게 올라오면서 속도를 제법 빠르게 몰고 가고 있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주행하다가 간간히 이제 계기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빠르게 달릴 때는 그 짧은 시간에 고개를 숙여서 시선을 낮춰서 계기판을 봐야 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순간이 있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됩니다. ADAS, 그러니까 주행보조 시스템의 완성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자, 에어매틱 패키지 적용되어 있죠.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해서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주행 상태에 맞춰서 차가 자동으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노면 상황, 주행 속도, 차체 하중의 탑승 인원이나 적재 화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체의 높낮이 조절을 하는 거죠.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는 것, 그만큼 최고급 옵션을 갖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앞에 W10원, 뒤에 멀티링크, 그리고 사륜의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차체 높이가 거의 1.8m에 육박하죠. 넓고 높은 차체, 공기와 맞닿는 단면적이 넓다라는 얘기죠. 공기저항계수 0.31이라고 하네요. SUV 치고는 최고 수준의 공기저항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 시속 100km 조금 더 가는 속도인데도 바람소리, 공기의 저항 거의 느끼기 힘들고, 차체가 좀 높아서 시야가 높은 느낌은 있지만 바람소리, 시끄러운 잡소리 이런 부분들은 느끼기 힘듭니다. 잠깐 좀 속도를 올려봅니다. 킥다운 버튼 있고요. 마저 꾹 밟으면 속도를 높여가죠. 자, 바람소리 커지지만 엔진 사운드도, 엔진 소리도 함께 따라서 높아져서 바람소리와 엔진 소리가 함께 들리고요. 차체가 높다는 것, 그만큼 피칭과 롤링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차체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노면 상태가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차체를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인데 체감 속도는 훨씬 낮고요. 속도에 비해서는 바람소리조차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할 때 몸이 느끼는 체감 속도, 실제 속도보다 훨씬 낮아서 수시로 계기판을 통해서 차의 주행 상황을 수시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스포츠 모드,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요. 툭툭 가속 페달을 쳐보면 역시 시트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에코 모드에서 살짝 밟아서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요. 조금 깊게 밟아야지 차체가 그나마 반응하는 정도의 느낌 받게 됩니다. 에코 모드로 하니까 이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기분 좋게 넘어가는 차체 흔들림이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느낌이 조금 더 단단해지죠. 스티어링 휠을 슬쩍슬쩍 돌려보는데 차체가 반응이 큽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뒷부분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반응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덩치가 큰 차가 조향이 예민하면 때로는 좀 피곤한 반응, 좀 불쾌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어쨌든 조향 반응은 그렇게 무디지 않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입니다. 앞뒤로 차가 없고요. 하나, 둘, 셋. 가뿐하게 서는데요. 2.2톤이 넘는 차체 무게에 강한 제동을 했는데 여유 있게 받아내는 그런 제동 반응입니다. 비상등은 깜빡이는데 안전띠를 조여주는 그런 반응은 없네요. 제동의 반응이 일정합니다. 그렇게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데
일정한 반응으로 제동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차체가 그렇게 급하게 반응한다 라는 느낌이 없고, 급제동을 했는데도 조금은 편안한 반응에 가깝다 라는 느낌입니다. 상당히 큰 덩치를 안정되게 제어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고속 코너링 한번 체크를 해보죠. 지금 영상의 날씨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도로 상태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테고요. 속도를 잠깐 끌어올려서 고속 코너링 해봅니다. 쭉 속도를 끌어올렸고요. 제동 턴. 부드럽게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데도 잘 돌아 나가네요. 약간 차체가 기우는 느낌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코너의 피크 지점에서는 차체가 좀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 완전히 숨길 수는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가속을 살짝 해봤는데 차체가 균형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코너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덩치 큰 SUV를 가지고 그렇게 강한 코너링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는 않죠. 좀 더 편하고 부드럽게 이 차를 다루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 조금은 더 강하게 이 차를 다뤄도 충분히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주행 테스트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GPS 계측기 세팅을 해 놨고요. 주행 모드 스포츠로 갑니다. 에어컨 끄고요. 이 차 245마력, 공차 중량 2215km, 그럼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9kg 정도가 나옵니다. 9초 전후에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차 7.2초 만에 시속 100km 주파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행할 때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게 될지요,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아주 묵직하지만 강하고 빠르게 속도를 올려가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제법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 둘, 셋. 자, 몇 차례 이제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시도해 봤는데요. 상당히 무게감 있는, 하지만 제법 빠른 가속감 느낄 수 있을 테고요. 245마력의 힘이 아주 강하게 차체를 밀고 달리는 그런 느낌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GPS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해 본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어느 정도나 나왔을지요.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돌아가는 길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 에코 모드로 가고요. 트림미터 리셋 합니다. 출발하죠. 2.0 디젤 엔진입니다. 기본적인 디젤의 효율 기대할 수가 있을 테고요. 엔진 오토 스탑, 주행 모드 에코, 9단 자동 변속기 적용하고 있죠. 다단 변속기의 효율도 함께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의 고기복합 연비는 10.7km/L입니다. 이렇게 덩치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연비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잠시 후에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갈림길에서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주네요, 시원하게. 하지만 저는 오른쪽 길로 빠져나갈 테고요. 자, 이제 행주대교 방향으로 자유로에서 빠져나갑니다. 자유로를 빠져나가는 지점의 연비 리터당 20.4km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분 동안 29km 달려왔네요. 이제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건너와서 편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가양대교 부근에서 잠깐 정체가 있었고요. 정체 구간을 지나는 중에도
연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터당 20.4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자,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고요. 이제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수교차로 진출로까지 달려갑니다. 2020년 올해 마지막 시승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힘드셨을 텐데 잘 견디셨고요. 2021년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돌아가는 길 좀 늦어서 길이 좀 막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평소에 좀 막히던 구간들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수교차로 진출로 앞두고 있는데요. 50km 정확하게 달려왔네요. 46분 동안 50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20.4km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정체 구간을 지날 때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네, 도심 구간도 수월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 접어들었는데요. 서초역에서 교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신호대기로 차가 멈추면 이제 연비 테스트 정리해 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디젤 엔진의 효율성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9단 자동 변속기가 보여주는 효율 또한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거기에 엔진 오토 스탑 시스템의 효율이 더해지죠. 아주 큰 덩치, 무게를 갖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효율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에 앞차를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리터당 19.2 기록했습니다. 평균 시속 55km였고요. 딱 1시간 동안 56km 달려왔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300D 포매틱 시승하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너무 큽니다. 특히 차 폭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넓습니다. 2020mm에 달하죠. 도로 한 차로가 꽉 차는 느낌이고요. 뭐 이렇게 도로에서는 그렇게 큰 불편함 못 느끼겠습니다만 좁은 골목, 좁은 주차장에서 움직일 때는 넓은 차 폭이 주는 부담감이 제법 큽니다. 사실 차 폭은 그렇게 많이 넓힌다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안에서 느끼는 넓이, 공간감은 폭보다는 앞뒤 방향의 공간, 무릎 앞 공간, 머리 윗 공간 이런 데서 공간감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차 폭에서 차의 공간감을 조금 더 넓힌다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큰 차 폭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때에는 운전자의 불편함을 좀 더 크게 해주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공간이 좁은 곳에서는 2020mm에 달하는 이 차 폭이 주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옵션 부분인데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이 차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습니다. 1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 또 거기에 이런 옵션들을 하나 두 개 더 붙여야지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이 차의 가격을 1억 원을 넘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책정을 하려다 보니 몇 개의 중요한 옵션들을 기본 품목에서 제외하고 옵션으로 선택하도록 설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과 상품성을 설정하는 데에서 상품 기획자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야 그래도 1억 가까이 내고 사는데 그 정도쯤은 기본으로 제공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적용하고 가격을 1억 이상으로 올렸다면 또 어떤 반응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컵홀더와 터치패드 간의 간섭 현상도 걸립니다. 컵홀더에 있는 컵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할 때 자꾸 이 터치패드와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런 갈림길에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컵을 드느라고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버리면 좀 난감한 당황스러운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컵홀더와 터치패드의 위치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GLE 300D 포매틱 시승을 했습니다. M클래스에서부터 시작된 메르세데스 벤츠 SUV의 정통성이 담겨 있는 모델이죠. 2.0 디젤 엔진을 적용하고 있어서 245마력의 힘을 내는데 그 힘이 아주 강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성능을 내어줄 줄 아는 딱 좋은 성능, 딱 좋은 힘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당한 덩치,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벤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인테리어 만끽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차 판매 가격 9,960만 원, 1억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떤 그 가치를 담으면서도 1억을 넘지 않는, 딱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자, 이 차의 연비 10.7km/L죠. 상당히 큰 덩치, 2.2톤에 달하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연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역시 디젤 엔진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실주행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하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보인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2020년도 마지막 시승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더욱 뜨거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